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7월 31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엔 소-닭 논쟁. 여당에선 연일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번엔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스펙 좋은 무능한 사람을 뽑을 것이냐, 증명된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이 질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이 다르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소 잡는 칼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닭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이렇게 다시 반격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도대체 이 논쟁의 본질이 뭔 거죠? 이제 보니까 이제 자질 논쟁으로 논쟁의 어떤 초점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자질 논쟁 쪽으로요? 그러니까 이 소 잡는 칼과 그다음에 닭 잡는 칼은 다르겠죠. 네. 소 잡는 칼은 크고 뭐 힘도 있겠고요. 닭 잡는 칼은 좀 작겠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능력이 다르다는 이야기 같죠. 그러니까 즉 소 잡는 칼을 이런 것은 아마 이낙연 후보가 본인을 일단 지칭한 것 같습니다. 즉 전체 국가를 운영하려면 결국 소 잡는 칼처럼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닭 잡는 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사, 그저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를 이제 겨냥한 것 같은데 결국 이재명 후보의 역량은 이 닭 잡는 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국회의원, 도지사, 그다음에 당대표, 그다음에 총리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대통령을 빼놓고는 모든 걸 다 이제 거쳤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대통령 될 수 있는 자질은 있지만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과 도지사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닭 잡는 칼만 잡아왔기 때문에 이 국가 운영하기에는 힘들다는 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먼저 이 아주 스펙이 좋으면서 무능한 사람 뽑을 것인가 뭐 이런 비유를 하니까 그래서 대한 대응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보면 뭐 적동 논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이제 벌어져 왔는데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실제로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이 어떤 것인가. 즉 거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인신 공격이라든지 그러니까 능력 공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양측의 공방이 서로 간에 이제 본질적인 어떤 측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두 사람 그동안의 논쟁이 참 많았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입에 올리기 거북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후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적통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백제 쪽, 그러니까 호남 쪽이 주체가 돼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다라는 이른바 백제 발언을 해서 또 한 번 부딪히기도 했었는데요. 최 교수님, 이번엔 앞서 짚어본 대로 소닭 논쟁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제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같은 경우에 경선에서 본인이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을 좀 끌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지 논쟁도 그렇고 적통 논쟁도 그렇고 호남 논쟁도 사실은 저는 이건 이제 네거티브 전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 아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론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게 정통으로 또는 뭐 정책 논쟁보다는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관심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자극적인 논쟁을 통해서 흐름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이강 구도를 안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현재는 앞서가고 있는데 그 앞서가는 부분들을 좀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 보니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소닭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책 논쟁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건 민주당이든 국민들이든 이 두 사람이 과연
국민의 대표에서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앞으로는 이런 자극적이고 민감한 내용보다는 정책 논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후보는 어제 적진을 공략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는 어제 3박 4일 일정으로 전국 순회에 나서면서 첫 행선지로 야권의 심장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작동하려면 국민이 무서워야 됩니다. 주민을 가끔씩 좀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색깔이 빨갛다고 다 이뻐하면 뭘로 일하려고 하겠어요. 자,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 지지를 하면 무시하고 배제합니다. 우리 고향 어르신들 서울 근처로 이사간 그 손자 아들 같은 저 이재명 많이 좀 잘 봐주이소. 잘하겠습니다. 네, 대구를 찾은 이재명 지사는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주인은 무시당한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지사의 고향이 경북 안동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에게 나를 지지해달라 이런 호소일 것 같은데 이현종 의원님 네. 어느 정도 이 TK에서 만약에 지지를 끌어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안동에 살다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쭉 이제 성장을 했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고향에 대한 이제 지지를 이제 호소하는 것인데요. 근데 아마 이거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본인들의 지지를 맹목적인 지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이건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호남의 지지는 과연 그런 맹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또 반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열망들이 실제로 지역민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그러면 맹목적이라는 이 문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발언 같아요. 오히려 본인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보다는 대구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다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홍보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지역적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이 보수 정당이 이제 호남 지역을 가서 그동안 맹목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쁘거든요. 왜냐? 예. 맹목적이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떤 지역적 이해관계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지지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대구 경북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했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대구 경북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맹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저는 이게 접근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럴 때는 사실은 본인이 왜 어떤 면에서 능력적으로 우월하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좀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선전하는 것이 훨씬 지역민들한테는 유리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휴가를 내고 안방을 비운 사이 이낙연 전 대표는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안도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서 계속 희생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 국도 설치를 유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지역 일자리의 창출 이런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가도록 노력하겠다. 네, 변호사님 함께 들으셨지만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눠서 경기 북도를 설치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좋은 공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옛날엔 경기도였거든요. 1946년도에 이제 분리가 됐는데 서울이 아시다시피 경기도 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가 지리적으로도 조금 기형적인 모습이 됐고 거기에다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남쪽하고 북쪽하고 차이가 많이 지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1340만이에요.
너무너무 비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중에 이제 경기 북부 쪽에는 고양, 남양주, 파주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고양은 107만, 남양주 70만 해가지고 경기도 북부만 해도 한 4,500만 정도 인구가 되고, 또 그 사이에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남도 북도 이렇게 분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반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부인들은 연일 호남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조금 전에 봤지만 이 지사는 대구, 그리고 이제 PK를 거쳐서 대전, 충북을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전 대표는 경기도를 찾았는데 부인들은 호남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거죠? 사실은 호남이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예. 어쨌든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이재명 지사가 약간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낙연 후보가 또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은 서로 간의 경쟁이 강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는 어쨌든 호남 지역에서 전통적인 지지층이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잘 끌어내야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그렇다고 모든 지역을 다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부인들 되시는 두 분께서 결국 호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 부인 되시는 그분도 예, 여러 번 가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도 물론 거긴 또 고향이 호남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호남에 대한 구애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후보들은 여러 곳을 다녀야 되지만 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에 집중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부인들이 가셔서 봉사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접촉하고 이러면서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호남은 그야말로 정말 격전 중에도 격전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저 두 배우자 되시는 두 분은 계속 호남을 집중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여당의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친문 진영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양기대 의원이 이낙연, 전세균 두 분이 힘을 모아 같이 경선에 임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 이거는 뭐 단일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아주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좀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것 주제넘다. 같아요. 뭐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 의원이 아주 네. 단호하게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 생각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 당연히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경선이라는 게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이제 자신의 어떤 승리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등 후보가 50%를 못 넘을 경우에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 2등 후보가 이제 붙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정세균 후보가 여기 2등 후보가 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본인의 향후의 어떤 정책 입지나 또 지금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넘게 지금 정세균 후보 측에 이제 지지 의원들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향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권을 가는데 거기에 보탬이 되지 못하면 향후에 자신의 국회의원 진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압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보다는 주변에 지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낙연 후보와 전략적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저는 오리라 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경선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 9월 중순쯤에 이제 첫 번째 결과가 나올 건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정세균 후보가 어떤 이 좀 역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본인은 뭐 끝까지 진행한다고 그러겠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함께 뭔가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쟁들과 압박들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배팅을 할 만하죠.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아마 1차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이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여권의 대선 경선 소식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야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에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한랭킹은 윤석열 상륙작전입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는데요.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저희가 시간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에 윤석열 캠프 입당 관련한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전 11시에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후 2시에 뵐 수 있느냐 그랬더니 권 위원장이 어디서 뵐까요? 했더니 바로 당사에 가겠다 이렇게 전한 뒤에 오전 11시 반 윤석열 캠프에서 기자들이 공지를 합니다. 오후에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한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2시에 바로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전격적인 입당이 이루어졌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피로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는 거야? 하지 않는 거야? 이런 피로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었는데 최근에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좀 하락하는 국면을 맞으면서 그런 한계를 느낀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세에 우군을 확보하자 뭐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소개한 어떤 입당의 전격적 입당의 이유들을 좀 짚어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세 가지 이유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아마 윤 후보가 그런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이제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출신들 또 이제 전직 의원들이 이제 캠프에 합류를 했잖아요. 예. 딱 합류를 해보니까 대응하는 게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이 이제 처음에 정치 안 해보신 분들이 대응하는 거 하고 이분들이 대응하는 거 하고 완전 수준차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율 추락이 이제 어느 정도 중지가 됐고 예. 그런 걸로 비춰보면 역시 정치는 정치를 했던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이제 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검사 시절에 어떤 성향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즉 결정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정을 하면 바로 치고 들어가는 이제 검사 특유의 어떤 이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원래 이제 8월 2일쯤 월요일쯤에 이제 입당식을 하는 것으로 이준석 대표 측과도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인가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게 보도가 돼 버렸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캠프 측에서는 그러면 이거 주말 동안 또 이게 논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냐, 뭐 하냐. 그러니까 캠프 측에서는 그러면 한 일요일 정도에 입당하는 걸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그럴 필요 뭐 있냐, 바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연락을 해서 갖고 이 권영세 위원장도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당 문제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만날 필요 없다. 아니면 비공개로 만나야 되는데 아니면 공개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시간대에 바로 여수에서 지금 여순 반란 거기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아마 버스 타고 가는 중에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 휴가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결단력과 직진 본능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번 결정에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주말 사이에 이 여러 가지 또 입당을 둘러싼 피로감들을 더할 필요 없다. 입당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냥 가서 입당하는 게 훨씬 낫다. 이제 그런 판단들이 좀 저는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국민의힘 입당 직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국민의힘의 초기 경선부터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게 공정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늘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입당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도 많은 이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심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네, 최 교수님 앞서 말씀 주셨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이준석 대표는 지역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휴가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없는데 집을 찾아가서 같은 집에 살겠다고 계약서를 썼다. 뭐 이런 비유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런 비유가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수를 쳤다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본인 입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결정한 지 몇 시간 안 됐다고. 그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결정해서 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회의도 하고 다른 상대 측과 논의도 하고 이러면서 결정을 하는데 저렇게 아주
뭐랄까 상륙작전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그냥 전격적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당 대표도 대선 경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서 이 경선 과정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만약 이제 대선 경선 과정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선 후보한테 모든 관심이 곧 쏠리게 돼요, 대표보다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다른 대표와 다르게 자꾸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신경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또 캠프 측과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갈등 요소를 비춰주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주도하고 간다. 윤석열 대표는 도와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도하고 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봐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죠. 만약 그렇지 않고 또 협상에서 물론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도권 자체가 이준석 대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결단을 하고 가면 그대로 추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을 하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시 정식 입당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어제 여수에서 윤 전 총장의 입당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이 아니라 7월 중에 입당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보안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전격적인 입당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제가 주장했던 그런 경선 버스론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께서 화답해 주셨고 심지어는 버스가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먼저 앉아 계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의미가 상당하다. 이현중 의원님,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오면 어쨌든 본인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격적 입당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다소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 봐서는. 하지만 어쨌든 윤 전 총장의 입당으로 8월 말에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 이건 본인의 구상은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8월 경선이 이제 수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8월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7월 달에 그냥 출발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거듭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한다는 거는 거의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떠한 과정과 명분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금방 나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알면서도 과도하게 압박을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안철수도 닮았다든지, 강을 건넜다든지,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윤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지금 내가 갈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경선 열차에 탄다는 게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항상 공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공정이 그냥 일반인 검찰에서 이런 공정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본인은 공정하게 하겠다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나도 처음부터 출발하겠다. 다른 후보하고 특혜 안 받고 그런 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압박을 했잖아요. 8월달에 출발한다, 등등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전격 입당한 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주도권은 내가 잡고 가겠다는 그런 측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라는 거는 관리자 입장이에요. 여기 주인공은 이제 대선 후보들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인성 후보는 본인이 지금 주인공처럼 행세를 하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왔거든요. 이제 그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는 주인공이 돼서 대선 국면을 끌어가겠다는 게 이제 저는 윤 후보의 아마 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이 경선 과정이 쭉 진행이 될 텐데 이 과정에 저는 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너무 후보들이 많아요. 14명이나 되잖아요. 예. 1차 컷오프를 8명으로 이제 자르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제 토론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있겠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압박 무슨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중심으로 자꾸 이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도 아마 후보들 간에 조금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경선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렇게 해도 굉장히 내부 네거티브가 심하잖아요. 지금 아마 곧 홍준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등판하실 텐데 네. 과연 윤 후보를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쟁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얼마만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즉 당내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도 굉장히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저런 후보들 간의 경쟁이 붙어버리면 여기에 개입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공정하고 당내 경선이 어떤 네거티브로 가지 않고 정책 경쟁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흐름들을 잡아내는 게 아마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책 능력의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부터는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한 여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 읽진 않겠지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검사의 국민의힘 접수다. 박용진 의원은 헌정질서 문란 행위다라며 일제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 여권의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언제 입당하나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은 그 자리가 마지막 공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전 총장이 여야를 합쳐가지고 지지율이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적어도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말씀 하실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여권은 윤 전 총장의 국민의 입당을 두고 비판 일색이었는데 한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누굴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미리 공지되거나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뵙기 바로 직전에 그 얘기를 저희 이제 참모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정치는 불가피한 것이고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또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정상적인 정치 체제에 같이 부응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내놓고 국민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게 온당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당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잘했다 이렇게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최진문 교수님, 다른 여권 인사들과 달라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늘 이제 저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양측이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야가 만약에 이제 여권에서 검찰총장 하다 나간 사람이 있으면 야당에서 분명히 저렇게 또 공격했을 거예요. 예. 다른 차별화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비판한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갈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사실이잖아요. 그걸 비판한다고 특별히 바뀔 환경도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저렇게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의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당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후보가 물론 제3위 후보나 제3지대에서 후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도 중요하지만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도 국민의 판단의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원론적으로 정치적으로 맞는 얘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차별화를 통해서 원칙적인 사람이고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문제,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특별히 변수가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원칙론적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저 후보는 원칙을 지키는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당 내부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에서는 벌써부터 친윤계가 최대 개파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 함께 보시면 국회의원의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당내 지지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개파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가 시작된 이래 개파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모순적인 게 개파 갈등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도 없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치라는 건 결국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너무 개파 이익에 매몰돼서 국가 이익을 모른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파 정치 그 자체를 부인하면 저는 정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개파가 없으면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왜냐하면 경선을 통해서 이제 뽑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지금 벌써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본인이 정치 선언식을 할 때 그때 한 25명 정도 왔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입당을 촉구한 의원들이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이게 물론 입당을 촉구하는 거지만 사실상 윤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원외 지금 당협위원장 한 72명이 지금 입당 촉구 성명을 냈는데 네. 이것 또한 입당 촉구라기보다는 사실상 지지 성명과 비슷한 측면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서 사실상 친박 친이 이후에 당내 개파가 거의 뭐 이 형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선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인 이제 개파가 이제 다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주로 경남 출신 의원들,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이 고향이 이제 진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이제 지금 의원들이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경선 과정이 되면 진짜 개파라는 모임으로 아마 이제 모양새를 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윤석열 후보 측의 친박 친이 분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결국 친박계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권 교체라는 이제 가능성, 그다음에 승리 가능성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범개파적인 어떤 예전의 어떤 친박 친이가 거의 형해화되고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은 의원들, 더 많은 이제 원외 지구당 위원장,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당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마 이제 물밑에서 치열한 확보 경쟁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아마 그 숫자만 보면 대충 경선 구도가 어떻게 갈지 뭐 그 상황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으로 가장 긴장하는 쪽은 아무래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 입당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후보자 간담회 때 황교안 전 대표께서 늘 막내 소리 듣다가 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막내 면에 섰다는데 저는 이제 들어온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후배가 생겼어요. 윤 전 총장님의 입당을 열렬히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당원과 국민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주신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자신의 후배가 생겼다. 약간 견제하는 그런 발언처럼 느껴져요. 본인보다도 오히려 늦게 입당했으니까 자기가 오히려 국민의힘 입당 선배다. 뭐 이런 표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윤 전 총장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신경전이 치열할 것 같은데 최 전 원장 쪽의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분 다 뭐 그래봤자 제 눈에는 모든 국민들 눈에도 그렇게 비치겠지만 정치 신인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전략보다도 본인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두 분 다 법조계에서는 최고의 경력을 가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판사 또는 검사로서의 능력과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은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분 다 입당을 하셨는데 입당을 한 것이 잘한 일 또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곰곰이 이제 제가 책 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세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치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분이 후보가 되고 그 이상의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윤 전 총장 입당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인데요. 여권에서 홍 의원을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홍준표 의원의 입을 조심하라 이렇게 일종의 조언을 했고요. 안민석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최대 수혜자는 홍준표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홍준표 의원을 향해 윤 전 총장이 토사구팽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의원님 앞서서 홍준표 전 대표가 곧 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 여당의 반응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결국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원칙이 통하는 거죠. 뭐 홍준표 전 대표를 저렇게 여당에서 응원하는 걸 보면 참 이상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결국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 윤석열 후보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홍준표 대표야 이제 이미 입당 전부터 사실은 윤 후보를 이제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었고, 아마 이제 그때 비판하니까 아니 그 사람 당에 있는 사람 아니지 않느냐,
당 밖에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당 안에도 들어왔으니 이제 더 심하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야권의 분위기, 뭐 홍 대표도 사실 정치를 오래 하셨고 당 대표도 했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심한 공격 자체가 과연 이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우리 1, 2등 후보를 예를 들어 너무 디스를 할 경우에, 비판할 경우에 이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당내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사실은 이 홍 대표의 저런 공격도 사실은 그렇게 힘을 얻기가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의원들이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홍 전 대표 측에 많은 의원들이 갈 수 있을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역작용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홍 전 대표와 가깝게 보다는 이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 쪽으로 많은 의원들이 쏠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외로운 투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후에 홍 전 대표의 정책 입지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안제시자가 아니라 공격자로서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아니, 대권 후보도 한 분이잖아요. 당 대표도 한 분인데 끊임없이 남 공격만 하고 볼일 다 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마 홍 대표, 전 대표도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겁니다. 과연 공격을 해서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지지층들보다 비판을 받을 것인지, 정말 아니면 나의 가치를 높여서 내 가치를 설명할 것인지, 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네. 내일이면 이제 8월이 시작되는데 8월이 되면 야권에서도 치열한 대선 경선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표현의 자유, 시험대.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게재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유튜버들,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그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나 쓰레기야! 저 글씨는 보기가 역겨우니까 지우려고 그러고 여기 써놓은 글씨는 여기 있는 욕들은 이거 누가 썼어? 누가 썼냐고! 그럼 이 벽화를 의뢰한 중고서점의 주인이자 건물주는 이 소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옆에 그 건물 벽에 좀 어둡긴 어두웠어요. 많이 저녁만 되면은 좀 어두침침해서 이 벽화도 그리고 해서 좀 밝게 하려는 취지였고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한 거 풍자한 것 뿐인데 근데 이렇게 가지고 일파만파도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보수애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올 줄도 몰랐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황당이에요. 황당해. 그래서 내 개인적인 소감은 좀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열성 팬들이 지금 문제지. 벽을 밝게 하기 위해서 그렸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 그저 즐거운 마음에 풍자한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열성 팬들이 문제다. 지금 이 벽화를 의뢰한 건물주 이런 입장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풍자의 영역인 건지 일단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건물주의 말씀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이렇게 궤변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런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게다가 이거는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런 벽화가 과연 그려졌을 것인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누구든지 뭐 후보나 뭐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국민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후보자의 배우자의 뭐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아니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그 비방을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판례에 의하면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것이 비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굉장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이어서 이 점도 참 궁금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문구들 있잖아요. 하얀색 페인트로 이렇게 다 지웠단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논란이 되는 문구를 다 지웠다면 일단 궁금한 점은 명예훼손 소지가 사라지는 걸까요, 법적으로? 그거는 아니죠. 범죄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회복했다고 해도 범죄에 이미 있었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내가 반성하고 저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판사님이 양형을 할 때 정상 참작의 사유로 분명히 고려는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봐야죠. 네.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비방 벽화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격 침해 등의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더 나아가서 인격 살해의 요소가 있는 그러한 표현은 자제되는 것이 옳지 않나. 가끔 열성 지지자들이 훨씬 더 우리 국민 정서를 뛰어넘는 오버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줘야죠. 네, 하정대 선임 기자 나오셨는데요. 벽화 논란 처음 일어났을 때는 민주당이 별다른 얘기를 안 하다가 어제는 일제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역풍을 우려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역풍을 우려했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저게 이제 법률 학자들에 따르면 이미 명예훼손이 된다.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많고, 두 번째는 이제 모르겠어요. 친문 강성 지지층 이런 사람들을 약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표를 확장하려면 사실 중도층을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도층, 부동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 벽화를 봤을 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렇게까지 해서 과연 정권을 잡는 게 과연 올바른 방식이냐. 오히려 정치를 후퇴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일부 친문 강성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돌아섰는데, 다만 좀 차이는 있어요. 온도 차가 있었어요. 어제 이제 지금 이제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지금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격 침해 등의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강력하게 비판한 게 아니잖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말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마치 뭘 비판했느냐 하는 걸 잘 모르게 살짝 해놓고, 또 하나는 저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이나 뭐 대변인 성명이라든지 당 성명으로 해가지고 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기자들한테 얘기하다가 뒷배경, 백그라운드 설명하다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저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비판하는 모습은 현재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 교수님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금도를 넘었다 하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말씀처럼 일부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아주 일부긴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한테 보험 드느라 정신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도 방어했어야 한다. 의리 없는 건 민주당의 최대 약점이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반응이 잘못됐죠. 민주당의 공식 입장 맞고요.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정대 기자는 말씀하셨는데 수석 대변인 얘기한 공식 입장이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국민들한테 실망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정말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도리어 제가 볼 때는요, 더 비판적 입장만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또 민주당이 나서서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공격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대체 어느 길로 가자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이런 강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의 이런 분들 때문에 결국 민주당 이미지가 더 이상해지는 것이고요. 특히 대선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중도도 확장하고 또 국민의 공감하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없는 행동이 어떤 형태로든 그게 정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고용진 수석 대변인뿐 아니라 이용비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마녀 사장 씨 무차별 공격과 흠집 내기로 개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피해 또한 심각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비판했다는 점도 함께 밝혀드립니다. 네. 이 벽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벽화를 두고 여성 혐오적 표현이다, 인권 침해적 표현이다라는 비판도 거센 상황인데요. 그러자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에서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요. 비열한 방법으로 여성을 폄하하고 인권 유린했다.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개탄스러운 행위다라고 비판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는 것이다. 여성을 향한 명백한 폭력이자 인권 침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여성가족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스포츠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 보내왔는데요. 하 기자, 예. 이 문자 메시지 대변인 공식 성명도 아니고 출입기자단에 보내온 문자 메시지란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이슈도 거론하지 않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먼저 알려주려면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낸 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자 메시지 먼저 보내야죠. 보낸 다음에 적어도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성명서로 나중에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 여성가족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낸 내용을 보더라도 한국여성변호사회나 아니면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하고도 좀 어느 정도 좀 내용상에 있어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가족부가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나 아니면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 때도 그때도 매우 미온적으로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여성가족부냐 아니면 여당가족부냐 여권가족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더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려면은 이런 어떤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평등하고 남성과 자유롭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 대선 기간 명예훼손이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을 텐데요. 이번 벽화 논란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